독자와 한겨레의 소통, 독한 소통 진행을 맡은 최윤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휴가 간 임지선 기자 대신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벌써 스포일러가 살짝 됐는데요.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정치사회부에 있고요. 네. 미디어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이 언론계의 각종 이 사건 사고를 네. 취재하는 그렇죠. 이 언론계의 모든 기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네.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래도 언론계에 뭐 작게나마 네. 뭐 언론계가 나아지는데 도움을 뭐 주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실제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셔가지고 소개가 따로 아유, 필요 아닙니다. 없을 것 같긴 한데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제 고칠레오로도 활약을 하셨고 또 그 미디어 오늘에서는 정치 사회 부장을 맡고 계세요. 또 이렇게 기사 외로 책을 쓰는 활동도 좀 하고 계신데요. 한국 언론의 오보의 역사를 다룬 책이죠. 뉴스와 거짓말, 또 박근혜 국정농단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박근혜 무너지다 등등 여러 책을 쓰셨습니다. 최근에는요, 그 중앙일보가 무토 마사토시 전 일본 주한 대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 고문이었다라는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이기도 합니다. 네. 제 래퍼 같은 이런 따발총 소개 어땠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예, 마음에 들고요. 뭐 조금 긴장 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예, 또 긴장을 네. 한 게 티가 났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벌써부터 막 들어와 있어요. 정철훈 기자님 좋은 책들 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한겨레를 위해서 예. 책만큼이나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언제부터 근데 읽으셨어요? 한겨레보다는 한겨레 20일을 네. 제일 먼저 봤었고요. 네네. 2006년에 그때 한창 이제 대출이 행정대 집행 네. 시끄러울 때였는데 그때 네. 이제 한겨레 20일 기사가 굉장히 탁월했고 네. 그때부터 한겨레를 많이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고 계신가면 한 13년? 14년? 예, 정도를? 그리고 한겨레에 이제 그 대학생 때 글도 몇 번 보내가지고요. 치신 적이 있나요? 독자 네네, 있죠. 예, 의견 거기에도 한 3번 정도. 오, 그렇군요. 아주 네. 인연이 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독서를 좀 듣게 됐네요. 한겨레를 그러면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지켜보셨는데 네. 한겨레가 이것만큼은 변했으면 좋겠다. 또 한겨레가 이것만큼은 안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먼저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첫 질문부터 굉장히 좀 무게감 네. 있는 질문을 네. 주셨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90년생이 생이 온다. 온다. 예. 그게 이제 뭐 속칭 우리가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이 꼰대와 관련된 네. 책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뭐 꼰대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아시겠지만 이 진보 꼰대라는 용어도 있나요? 쓰입니다. 아, 그랬군요. 쓰이는데 네. 아시겠지만 한겨레가 이제 진보 꼰대라는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 꼰대라는 표현을 뭐 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본인의 주장이 옳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좀 태도들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사실 독자들하고도 좀 더 소통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면들 뭐 약간- 왜 한겨레가 진보 꼰대라는 비판 내지는 비난을 받을까? 네. 이 지점에서 조금 더 한겨레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혹은 뭐 뉴스룸의 분위기라든지 혹은 뭐 기사가 생산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 변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네. 뭔가 일방적으로 뭐 공급자 마인드로 뭔가를 우리가 가르치겠다. 네. 정보를 주니까 받아라.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네. 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원할지, 독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네. 먼저 이해하는 그런 매체로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네. 조금 더 그 점을 유념해줬으면 하고요. 네. 변하지 말고 지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네. 2006년부터 계속 이제 봐왔던 한겨레만의 특징이기도 한데 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진정성, 예,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느껴지죠. 그 되게 유명한 보도였는데 네. 그 권지담 기자가 쓴 요양보호사 체험하면서 그런 쓰신 그런 요양 보고서 같은 네. 그 기사 같은 것도 보면 네. 사실 그런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들, 네. 언론인들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건 사실 한겨레가 창간부터 지켜왔고 유지해온 그런 한겨레만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하지 말고 지켜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전에 얘기를 조금 해주신 게 약간 좀 가르치려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듣기는 하거든요. 또 약간 좀 올드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요. 이런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뭔가 단적으로 좀 이것에서 그런 게 확 보인다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대답을 하긴 좀 어려운데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한겨레는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네. 대한 언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한겨레는 이제 87년 이후의 세대 이제 90년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류 언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에서 들어오는 신문들을 보면 뭐 조선이나 한겨레나 매경 정도는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디 뭐 하다못해 언론재단에서 연수를 갈 때도 네. 한겨레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진보 매체의 그 파이 한쪽 파이, 그러니까 진보 성향 매체의 주류라는 네. 인식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한겨레가 지난 30년 동안 제도권 언론에 있으면서 어떤 출입처 문화 그리고 보도자료 문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자단에서 이제 존재해오면서 기사를 써오면서 어떤 그 우리나라 언론의 특유의 문제이기도 한 뭐 쿼터 저널리즘이나 네. 뭐 선정주의적 보도 뭐 이런 것들이 좀 한겨레 구성원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그 제도권 언론이 갖고 있던 그 언론사 조직 문화 네. 이런 것들이 한겨레 구성원들에게도 체화가 되면서 좀 낡고 정체돼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한겨레가 창간할 때 어떤 대한 언론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낙폭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음, 다른 매체는 원래부터 창간할 때부터 약간 좀 제도권 언론이었는데 우리 매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대한 언론, 독립 언론으로 했다가 조금 더 이렇게 가는 폭이 변화의 폭이 크니까 시청자들이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독자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제 개인의 생각인 네네. 건데 이 낡고 정체되어 있는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뭐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언론의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에서 한겨레도 자유롭지 않다. 그 점에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어, 좀 공감이 예. 좀 되네요. 이미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한겨레로 이직한 지는 아직 넉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한겨레는 정말 그야말로 자유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막 삼성도 비판하고 교회도 막 비판하고 이렇게 정말 성역 없이 비판하는 자유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막상 안에서 이렇게 내부인이 되어 보니까 생각보다 인신의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한겨레 독자분들 다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너무 성공하길 바라는데 또 언론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는 건 지적을 해야 되니까 이 둘에서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긴장이 조금 과해지면 쓰는 기자 입장에서는 좀 눈치를 보게 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한겨레와 독자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독자를 잃지 않고 늘려갈 수 있을지 고민을 답을 좀 들려주시죠.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네. 제 고민에 지금 전가해드렸습니다.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네네. 그 MBC 100분 토론을 진행을 할 때 네. 이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혀 첫 번째 모르죠. 토론 주제? 네. 그게 이제 그 언론의 정당 지지와 관련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네. 굉장히 해묵은 논쟁이기도 해요. 네. 언론계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사들이 그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그렇게 수 하지 없죠. 않죠. 그렇죠. 예. 사실 그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의식
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네. 그 지점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정치인 혹은 특정한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느냐, 네, 네. 예,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비판을 할 수 있느냐, 네. 뭐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비판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는 게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한데, 네. 독자들이 느끼기에 한겨레는 이제 민주당을 대변하는 신문이거든요. 네. 예. 근데 공개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논조나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굉장히 또 한국당 쪽이나 네. 혹은 뭐 과거에는 뭐 안철수 후보나 그런 입장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리송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한겨레가 주는 어떤 그 독자에게 주는 효능감, 네. 이 효능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왜 떨어진다고 만족스럽지 않은. 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겨레를 대체하는 수많은 대체제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겨레여야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언론 지형에서도 그게 수많은 뭐 다른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다른 언론사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잘 해내고 있으면서 한겨레만의 무언가가 약간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한겨레는 이제 정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독자 뉴스 수용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효능감이거든요. 네. 만족스러워야 돼요. 이 기사를 읽고 네네네. 이 기사는 정말 다른 기사와 차별화돼 있고 네네네. 내가 읽은 게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정론적 방식으로 효능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겨레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음모론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 굉장히 막 자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론적 방식으로 효능감을 줘야 되는 게 한겨레 상황인데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그렇죠. 거죠. 혹시 예. 그런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봤던 한겨레 기사들 중에서 그런 정론적인 방식으로도 존재감을 딱 입증했던 뭔가 그런 예시를 하나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사실 한겨레가 존재감 있는 기사들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스트레이트 보도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럼 기획 기사들 기획 기사들. 뭐 예전에 뭐 노동 OTL부터 네, 네. 해서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고나무 기자가 쓰셨던 네. 그 지존파 관련된 그런 기획 보도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인상이 남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효능감이라는 게 독자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겨레가 꼭 필요한 매체고 네. 그래서 한겨레를 꼭 봐야 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네.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맞아요. 해야 된다는 건데 네, 네, 네. 많이 어려운 일이죠. 예, 그렇지만 말은 쉽지만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내부에서 좀 더 대체할 수 없는 언론이 되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써주신 기사 중에서 제일 좀 재밌었던 게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기사였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 소비자들, 그러니까 유튜브로 뉴스 보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신뢰, 전문성 이런 게 아니다. 재미 막 이런 거다. 경박함 또 장난스러움 이런 거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 방송이 아무리 많이 내려놓고 간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점잖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점을 조금 더 개선하면 잘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직업적인 의무감으로 몇 번 네. 챙겨봤는데 네네. 재미가 없어요. 의무감인가요? 재미가 없나요? 한겨레 네. TV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이제 노잼이다. 예, 재미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 어떻게 하면 아시겠지만 재밌을까요? 지금 한겨레 TV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지금 일종의 그 뛰어든 건데 유튜브 그렇죠. 플랫폼에 네. 유튜브 플랫폼의 핵심은 이제 그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유튜브에. 맞아요. 너무 많은데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 콘텐츠 중에 한겨레 TV를 봐달라 고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아까 말한 그런 정론지의 네. 한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리고 이 매일매일 지금 데일리로 1시간 정도 분량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인력으로 네. 데일리 1시간을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그래서 힘들게 지금 하고 뭐 있어요. 사장께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지금 네. 편성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그 신문 기자들이 지금 진행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은 또 전혀 다른 콘텐츠의 영역이고 또 이제 한겨레 TV 뭐 그 모토를 보니까 네. 뭐 신문을 일찍 만난다 이런 네, 컨셉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퍼스트로. 예, 근데 신문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겨레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모바일로 기사를 본 상황인데 먼저 만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떤 신문사 종이신문의 마인드다. 아, 그 지적은 좀 예. 아프네요. 근데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콘텐츠를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법을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독설가 맞으시죠? 여기 한겨레 TV에 나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해라라고 방금 죄송합니다. 말씀해 아니, 주셔서 그러니까- 뒤에 지금 아니, 김보엽 그러니까- 앵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역시,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그 SBS에서 성공한 그 브랜드 중에 스브스 뉴스가 네네, 있거든요. 있죠. 이 스브스 뉴스가 유튜브에서 SBS 뉴스보다 구독자 수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스브스 뉴스 같은 경우도 SBS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만든 포맷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겨레도 그렇고 한겨레 TV도 그렇고 이 영상 부분에서 계속해서 아마 실패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실패를 빨리 하고 네. 빨리 극복하는 네.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저희가 정말 다음번에 모셨을 때는 아, 재미있는. 벌써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났는데 근데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진짜. 순식간에 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겨레 내부 구성원들과 독자들 이렇게 나눠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만 정해주시는 동안 저는 댓글 중에서 좀 재밌는 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네, HK님께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겨레부터 읽는 신뢰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드아이님께서는 김보엽 기자 띄워놓고 노잼이라고 하면 크크크라고 해주셨어요. 또 여기 아까 제가 김보엽 앵커님께서는 저는 언제든 자리를 비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그 뉴스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 네. 한겨레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예요. 왜냐하면 뭐 보수 언론이든 아니면 다른 매체들이든 뉴스 비평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한겨레의 네. 기사가. 네, 네. 그러니까 비평을 하려면 일단 잘 쓴 기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한겨레는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는 느껴지나 네, 네. 지금 한겨레의 모습을 보면 좀 절박함이 부족하다. 네. 어떤 절박함일까요? 그러니까 한겨레는 더 이상 어떤 그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 중에 네. 더 독보적인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많고 지금 한겨레는 이제 알릴레오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다스베이다와도 경쟁해야 되고 네네네. 또는 이제 1인 유튜버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렇죠. 한겨레 기자들보다 훨씬 전문적인 뉴스 수용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 효능감과 전문성 이런 것들 어떤 총체적으로 사안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한겨레가 해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종이신문은 언젠가는 이제 끝나거든요. 거기에 한겨레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예, 모든 구성원들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미디어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이렇게 자극도 받고 경쟁도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제 정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김보엽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룸톡이 이어집니다.